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부터는 하루 앞당긴 토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1부에서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 논란이 컸었는데 프랑스에서도 바게트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건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캄보디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을 노린 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 치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부정부패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린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부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면 빵인데 네. 그런 나라에서 바게트 논쟁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9월부터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29센트짜리, 그러니까 470원 정도 되는 바게트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싸다. 네, 근데 원래 프랑스 동네 빵집 바게트 평균 가격을 보면 1유로가 조금 넘거든요. 1,700원 정도 하는데 오, 이거보다 70%나 더 저렴해요.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런 빵이 등장을 한 거죠. 현지 제빵업계에서는 이런 초저가 전략이 지나친 고객 유인용 미끼고 또 제빵업계 전체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바게트 가격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 논란이에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정말 비슷하죠.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딱 들으니까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서 이만한 맞아요. 통 무슨 치킨, 무슨 세수대야만한 피자. 여기 피자에다가 네. 뭐 치킨 해갖고 그때 우리나라도 논란됐었거든요. 딱 맞아요. 그거네. 같습니다. 이거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논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빵업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 빵집들하고 최근에 논란이 된 것처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컨대 뭐 수제 빵집은 반죽 시간이나 발효 시간에도 시간이 걸리고 또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생산 비용이 한 40%, 그리고 임대료나 전기 수도요금 같은 고정비도 한 20%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막 해도 사실 빵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바게트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많아봤자 400~500개 정도인 거예요. 근데 대형마트에서는 공장에서 가지고 오니까 시간당 10,000개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빵업계에서는 우리가 너무 생산력에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소비자 반응은 좀 엇갈리는 분위기죠. 어떻게요? 굉장히 정쟁적이고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향후 말씀드리겠지만 프랑스의 전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 이 마트에서도 아니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서 지금 효율성을 높여서 싸게 나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빵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바게트입니까? 프랑스는 바게트죠.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바게트를 사 먹는 거였어요. 진짜 맛이 다르던가요? 달라요. 정말 아니, 근데 다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바게트를 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빵이라는 게 재료가 무엇이냐, 또 뭐 얼마나 품질이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 만든 빵을 뭐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수백 년간 정착을 한 거잖아요. 그럼 김영미 대표도 프랑스 가서 바게트 드셔보셨어요? 먹죠, 그럼요. 맛있어요? 저는 뭐 취재하나 바빴고 뭐가 맛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저 사실. 네, 저는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맛 다르긴 다르구나. 거기에는 뭐 단팥빵 느끼죠. 이런 건 없던가요? 아니 일본식 제빵입니다. 그거는. 네, 단팥빵 같은 거 없는데 이 바게트 빵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동네 아주 이름이 없는 그냥 그 동네에서 좀 오래 했던 뭐 그런 빵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빵집에서 하는 것도
보통 내가 사 먹던 빵하고 이게 레벨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맛에서? 네. 근데 그래서 너무 그런 놀랐어요. 점에서 요 논란이 우리 최근에 유튜버 무슨 소금빵 논란이랑 겹치면서 한국에 약간 좀 과장돼서 보도되고 있는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크게 심한 그러니까 뭐 그런 기사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사회적 논란은 아니다. 큰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바게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식이잖아요. 그냥 매일 동네에서 사 먹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선호가 확실히 있고 내가 먹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치킨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그 대형마트 치킨 얘기가 났을 때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업계를 바꿨나요? 전혀 바뀌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여전히 브랜드 치킨은 저희 치킨도 거의 주식이잖아요. 저는 한때 주식이었는데 본인 얘기 이렇게 일반화하십니까? 네. 그래서 딱 저희가 그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 확실한 선호가 있고 네. 그 치킨이 지금 사실 일반 브랜드 치킨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여전히 싼 치킨은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지만 그게 사실 점유율 자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물론 논란은 일으켰지만 그런 변화가 없다고 봤을 때 이 바게트도 사실은 특히 이제 바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바게트라 그래가지고 독일에 보면 맥주 순수령이 있거든요. 그 맥주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물 그다음에 메가, 호프, 이스트 요 4개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순수령이 있는 것처럼 그 프랑스에서도 전통 바게트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어요? 예, 법이 9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전통 바게트라고 하려면 물, 밀가루, 이스트 뭐 요거만 들어가야 된다. 다른 거 절대 안 들어간다. 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전통 바게트인데 빵의 순수 혈통 빵의 보존. 순수령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 마트 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건 빵이 아닌데 바게트가 아닌데 이건 왜냐면 그러면 정통 그리고 전통 바게트는 또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공장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많은 첨가제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떤 심한 경우는 이거는 플라스틱 아니야? 뭐 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군가에게는 치킨이 주식일 수 있지만 아직 저희에게는 치킨이 주식은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쌀로 해봤을 때 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 먹는 쌀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쌀이 어딘가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시장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쌀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바게트가 주식인 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당장 어떤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게 향후에 흐름을 바꿀 수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잠깐 새길로 빠지면 요즘 그 세계적인 K푸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한국 꽈배기 아닙니까? 네, 꽈배기요. 프랑스인들이 좋아할까요, 꽈배기를? 안 빵의 좋아할 나라에서. 것 그건 같은데요. 그거는 안 빵도 아니고 좋아하던데요. 그 과자죠, 과자. 아, 왜 이렇게 구박을 해? 아니 왜 이렇게 치킨을 그러니까 주식이신 분이 이 바게트라는 개념은 프랑스인들에게 본인의 그러니까 우리 밥심 그랬듯이 바게트심 같은 어떤 전통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넘사벽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게 이제 바게트인데, 그러니까 뭐 이 바게트라는 걸 건들면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대결을 해라는 어떤 뭐 승부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나는 맛있는 바게트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대요. 뭐 그리고 우리 이제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나라랑 요게 약간 다른 게 우리는 대형 마트면 그냥 대형 마트고 우리 동네 뭐가 있으면 L마트가 있으면 L마트 가고 딴 게 있으면 딴 거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체인들도 엄청 위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들이 가는 마켓이 있고, 그래요? 예, 또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가는 마켓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대형마트 가는 사람 따로 여기는 있긴 하죠. 마트 자체가 대형 마트 마트 자체가 그렇게 위계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리들이랑 그 알디 다 독일 체인인데 최저가 슈퍼들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예. 프랑스하고 독일 간에 무슨 자존심 싸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실 점유율이 두 개 합쳐도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리들이 좀 큰데 한 뭐 8, 9% 되는 것 같고. 이름이 리들이에요? 리들입니다. 리들. LIDL. 발음을 좀 RD도 뭐 5, 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 요런들 이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든 그냥 슈퍼마켓 거길 가지 여기가 빵이 뭐 저기 49센트 한다고 여기 가서 뭘 사야지 이러지는 보통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게 가져올 결과가 아주 뭐 클 것 같지는 않은 근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이제 얘기를 돌려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쌀이 주식이잖아요. 여주 쌀이냐, 다른 데 쌀이냐, 그렇죠. 햅쌀이냐, 그죠? 묵은 쌀이냐, 네.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바게트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큰 변수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거든요. 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음. 품질도 좋고 대량으로 밀들이 많이 났는데 밀밭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근데 우크라이나? 근데 그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왜 무슨 평이야 그러면 거기 쌀이야 그랬듯이 우크라이나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또 밀도 이렇게 또 생산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전투의 현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째 밀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일단 공급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 이렇게 품질 좋은 밀들이 들어갈 기회가 확실히 적어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게트에 대한 위기 의식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저가 이 마트에서 지금 최고 많이 노리는 이런 가격 경쟁이라는 게 사실 프랑스에 있는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게 가면 이제 독일 마트가 주로 이제 들어온 그렇죠. 데가 그쪽이다. 네 그런 데를 이렇게 치고 간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느끼는 와중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바게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프랑스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역사적인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고 이게 뭐 당장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프랑스가 얼마나 바게트의 진심인지를 알면 아 그래 이런 것도 논란이라고 할 수는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프랑스에는 바게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1920년대에 이제 그 당시에는 바게트 크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제 빵집이 바게트를 빨리 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이게 오븐 안에서 한꺼번에 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오븐을 가진 빵집만 그런 빵을 많이 구워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게 이 산업계 안에 부익부 빈익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나서서 바게트 크기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이게 경제를 흔들지 못하게끔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진짜 주식은 주식이구나. 네, 그게 바게트법인데 이 정도로 바게트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김치 같은 건데 이제 우리는 김치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김치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 나라 대형 마트가 어디 쑥 들어와서 엄청 김치값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점유율이 단 5%,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싼 바게트를 파는 그 마트가 바로 그런 마트입니까? 그런 마트인 거죠. 리들이나 알디 같은 데가.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오히려 이제 독일 언론을 찾아봤어요. 이 사건 어떻게 보는지 이 문제를. 근데 독일에서도 그 프랑스 현지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독일 언론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껴졌죠.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 질서를 해치고 먹는 것 갖고 장난친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이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문화인데 이거를 갑자기 옆 나라의 큰 대형마트가 와서 이거를 막 이제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기업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독일은 훨씬 프랑스보다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사견 문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니들 인터뷰해보니까 프랑스 사람들 다 좋다던데? 이제 이렇게 또 보도가 나가요. 근데 사실 이 논쟁이 더 크게 있었던 건 2022년인데 그때 프랑스에서 제일 큰 사실 슈퍼마켓 체인이 르클레르라는 마켓에서 얘네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싼 바게트를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내놓고 그때도 이제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거고 그때는 뭐 이제 독일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이렇게
마트에서 공장제 바게트를 싸게 파는데 그럼 우리 바게트는 무엇이냐 막 이런 네. 논쟁이 있었고 예. 이번에 이렇게 독일 그 저가 마트들이 싼 바게트 내놓으니까 르클레어는 거봐라 이거 우리가 시작한 거야 원래 막 이러면서 원조가 우리야.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그 전통적인 이런 주식 그런 빵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공장제 음식을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바탕에는 이렇게 이제 싼 바게트를 내놓은 데에는 뭔가 어떤 이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어떤 생활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프랑스가 지금 전체 유럽 전체를 봤을 때는 음식료품의 물가가 사실은 뭐 아주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봤을 때 서울이 더 높긴 합니다. 네. 서울이 더 높아요. 서울이 더 높긴 한데 최근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한 300만이 넘고 그 물가 상승률도 2.1%를 뚫고 하면서 네. 마지노선을 뚫었다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이 유럽 빅3 국가들에서 구구나 포퓰리즘 정당들이 다 지금 지지율 1위를 공동으로 찍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이민자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물가가 덩달아서 같이 오르는데 이제 정부가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그러면서 민생이 다 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도 조금밖에 안 되는 대형마트의 바게트 그렇죠. 가격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근데 거죠. 그러면 또 그 바탕에는 아까 했던 우크라이나 그 밀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고 네. 또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옛날부터 이제 공급해 왔던 뭐 농산물 라인들의 변화가 엄청 큰 거예요. 생산지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한국도 오징어가 나다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해에서 난대요. 서해에서. 그래. 러시아에서 이렇게 수입해 와야 되는 생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재료비와 양과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심하다 보니 이거는 결국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유럽에서 타격을 보는 게 민생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생필품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한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우유나 버터나 뭐 이런 가격보다는 유럽이 쌌거든요. 그래서 유럽 가면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이랬는데 요즘은요. 유럽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국가에서 이제 생필품 물가를 유지하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가격 조정을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버터, 우유, 뭐 계란 뭐 이런.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이런 생필품의 가격들이 올랐다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 슈퍼 가면 이제 실감을 하는 거예요. 네. 갈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슈퍼마켓 들어갔다 나오면서 와 너무 비싸졌다라고 그렇죠. 옛날보다는 장바구니가 가볍다 이것들을 다 느낀대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싼 바게트를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되게 위안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데 맛은 이제 다르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쵸, 한 맛은 번은 가서 다르죠. 먹을 수 있는데 싼 게 비지떡이죠. 예, 한 번은 가서 먹고 간 김에 뭐 몇 개 사는 건 있어. 근데 아무래도 나는 우리 단골집 바게트가 최고야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물가가 그 유럽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식품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 것 같아요. 특히 바게트는 90년대에 비하면 지금 거의 70%가 올랐는데 특히 이제 그게 2020년 이후에 거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팬데믹 있고 전쟁하고 팬데믹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원재료 값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세, 이런 가스값 이런 게 오르니까 2023년 초에는 제빵사들이 데모도 했어요. 이거 정부에서 빵을 우리 매일 만드는데, 그러니까 블랑제리라 그래서 여기는 매일 만드는 빵을 지금 그 동네 빵집에서 사 먹잖아요. 우리는 밥을 앞집에서 아침에 해 먹지만 여긴 주식이지만 매일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그 전기세 보조해 달라는 시위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팬데믹이나 기후 변화나 전쟁 같은 것들이 원재료는 물론 이 생산 원가에 미치는 모든 거에 지금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특히 그런 생활 물가에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좀 다룬 게 브라질에서의 커피콩 문제, 네.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쌀 문제, 이게 참여연 선거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프랑스에서는 바게트. 네. 이
이제 원인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일본의 쌀 문제가 이제 그 뭐 기후 변화 때문이냐는 뭐 좀 뭐 알겠지만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대단히 중대하게 네. 이슈 같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안 가리고 공통되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향후에 이게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이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일단은 관세 전쟁이 지금 뭐 한 번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지금 시장 안에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또 그러고 보니까 미국도 있으네. 계란값이 엄청 비싸다는 네, 거죠. 거기도 계란값 지금도 그렇대요? 한국에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한국에서 계란 엄청 꺼갔잖아요. 그 저희가 한번 네. 계란 탈퇴 나가지고 그때 워싱턴주 계란들 막 사왔는데, 저희가 들여온 것처럼 다시 역으로 지금 저희가 네, 꺼지고 다 가고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런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결국 경제 지표를 계속 조금 나빠지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갈수록 이제 이 식량 안보 문제가 되게 중대한 문제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세 분은 각자 좋아하는 빵이 뭡니까? 바게트요. 진짜로 바게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까? 네. 우리 김영미 대표는 어떤 빵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랍의 코브스라고 해서 아랍 들어보지도 저 정말 좋아하는데 무슨 한국에서 빵인데요,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빵이에요. 그 화덕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갖고 막. 예. 그래 막 흙도 좀 묻어 있고 막 그래도 저는 알겠어요. 취재 가서 그게 네. 제일 맛있었어요. 우리 그 교수는 저는 고기 들어간 빵이면 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잠시 전화로 말씀 듣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휘 교수, 송현석 기자,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납치 및 감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캄보디아에 일제례가 있어서 갔다가 감금당했다고 신고한 건수가 재작년에는 17건이었는데요. 이게 1년 만에 220건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220건이었고 올해는 올해 7월까지만 집계했을 때 250건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했을 때 훨씬 더 이게 많아질 수 이게 있다는 한국인들로 한정된 데이터죠?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이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태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당국이 현재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규모의 범죄 조직이고 그런 범죄 일종의 범죄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지금 캄보디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이거를 손댈 수 있다, 이거를 뭔가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캄보디아의 민생 경제를 돌리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이런 범죄 조직에서 나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한국인을 납치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돈 보내라 이런 겁니까? 범죄위원회? 그렇죠. 이거를 되게 쉽게 아시려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의 시즌 2 1편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1편 내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피해를 네. 입은 사람의 사례를 통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는 지난달 말에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예. 20대가 A씨가 돈을 벌러 캄보디아에 갔는데 지인의 소개로 여기 가게 된 거예요.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이거 그럼 중간에 B라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이 사람이 중개인이겠죠. 근데 A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제 캄보디아에 갔을 때 내리자마자 핸드폰, 여권, 지갑 뭐 다 뺏깁니다. 뺏기고 이제 계좌 정보를 대라고 해요. 본인의 계좌 정보를. 그럼 이제 그거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 또 취업을 알선했던 이 사람이 이미 캄보디아로 도망을 간 상황인데 충분히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네. 그 범죄에 타깃되는 사람들은 한국인 말고 네.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까? 많아요. 네, 네. 워낙 거기에 지금 범죄 도시에 있는 가장 큰 조직이 사마페예요. 옛날에 홍콩에서 열심히 뛰던 그 사마페가 거기서 무슨 태자간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막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에 엮여서 피해자였던 뭐 한국인들조차도 같이 이제 가담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벌어졌던 거고 여기가 보이스피싱의 허브, 그러니까 글로벌 허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잡아간다고 이제 납치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뭐 중국 사람, 태국 사람, 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심지어 요즘에 에티오피아 사람들까지 잡아가서 그냥 가리지 않는다. 근데 이게 목표로 노리는 게 고수익 알바예요. 사실 알바는 잠깐 일하면서 이렇게 버는 건데 그걸 고수익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끼로 내거는 게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알바가 있으니까 와라라고 한 다음에 납치해서 홍보내라 이렇게. 하루에 뭐 수백 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고수익 알바라는 게 이제 뭐 취업난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누구나 다 미끼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주로 피해자는 청년층.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납치해서 뭐 돈 내놔라 이것도 있지만 저희는 한국에는 요게 이제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요거 사실 국제사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다 이제 오면서 이걸 보다가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영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2000년대 중국에서 도박이 불법화되니까 거기 있는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에다가 호텔이랑 카지노를 사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해서 온라인 도박으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온라인과 관련된 모든 뭐 몸캠, 뭐 사기, 로맨스 스캠 모든 거 지금 요즘에 주식 리딩방 저 맨날 텔레그램으로 뭐 들어오고 오던데 그것도 다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의 중국이나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익 알바로 꼬셔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몸값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얘네들을 감금시켜가지고 여기에 범죄 단지들이 지금 엠네스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엠네스티에서 확인한 것만 53개가 있어요. 범죄 단지가 그게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의 이상해요. 감옥처럼 여기에다 수백 명을 몰아놓고 거기에서 고문 폭행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그런 온라인 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캄보디아 전 지역에 최소 53개가 있고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피해자들도 그렇게 납치돼서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알바라고 해가지고 가서 다 소지품 뺏긴 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기하고 이런 걸로 좀 범죄도시 2 보면 손석구 씨가 그 헝개 그 이제 납치해서 돈 뜯어내는 거고 범죄도시 4인가요? 거기 보면 저기 청년회 갖고 막 그 중국의 컴퓨터 뭐 시키고 하는 딱 그거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원래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피해 사례가 계속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왔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지난달에 보도됐던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고문 협박 감금 당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지만 지금 사망자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그 전부터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똑같이 중국인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고임금 보장한다고 해서 일하러 갔는데 인터넷 사기에 이제 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김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중국계 깽단이다 보니까 중국인이 훨씬 더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국인을 이제 끌고 간 건데 당시 이걸 거부하니까 이 납치 조직이 이 남성을 감금하고 뭘 했냐면 피를 뽑아간 거예요. 근데 7번 피를 뽑아갔는데 이게 매번 1,500ml씩 뽑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간신히 탈출해 중국에 돌아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증언은 일단 당연히 장기 매매 불법 장기 매매, 장기 적출 이 협박을 받았고 같이 있던 중국인도 자기랑 똑같이 피를 뽑히다가 결국은 장기 적출 당해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걸 얼른 차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이 단지가 53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소 53개.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53개 그래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건물이 53개가 아니에요. 동네가 5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범죄 단체의 집적 이익을 꿈꾸는 것처럼 이런 단지가.
일단 좀 짚을게요. 그러면 왜 그 원상이 뭐 캄보디아나 동남아냐는 아까 했듯이 주로 그 범죄 조직이 삼합회 그러니까 요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면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방송이나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들이 캄보디아 쪽에 뭐 앙코르와트나 뭐 굉장히 뭐 여행에 대한 환상이 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특히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네. 근데 이거 저 꼬실 때 어떻게 하냐면 무료로 관광도 시켜준다.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해외에서 누군가 내가 마치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친구인 것처럼 뭐 와서 넌 돈 필요 없고 와서 형이 좀 도와줄게라는 식의 이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이 동남아면 여행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범죄 단지가 최소 53곳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파악이 됐으면 치면 되잖아요. 지금 그치, 의지가 엠네스티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아주 상세한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 53개 지역을 전부 다 자세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생존자들 인터뷰를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태국 정부에게 계속 이거를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국 정부는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태국?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어서 엠네스티는 사실은 이게 정부의 묵인 혹은 방조 혹은 결탁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인 압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묵인이든 방조든 결탁이든 그러면 또 뭐 상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그 캄보디아의 아주 큰 기업의 그 CEO 하나가 태국에서 자기도 받은 사람인데 헝시티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거기에 그 태국 이제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하고 연관돼 있는 이 온라인 범죄 조직이 결탁돼 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도망쳤어요. 네. 그러다 러시아에서 지금 다시 체포가 돼서 캄보디아로 끌려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러고 지금 체포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이 이제 고위 경찰 그다음에 특히 지역 정부, 지역 경찰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제이콥 심스라는 이 전문가가 또 이 사람이 쓴 레포트를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초국적 범죄가 글로벌 안보에 엄청나게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이 조직들이 70개 이상의 국가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송현석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기가 500에서 750억 달러 이상의 그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범죄 수익이 나고 있고 그 수익은 사실은 메콩강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기에는 너무 큰 이미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국가와 아주 매우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들과 결탁이 돼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럼 이제 귀착되는 건 공권력의 부정부패로 귀착이 되는 거네요. 그 캄보디아가 우리 이제 전 세계 이제 부패 지수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부패 지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서 나오는 게 매년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150위에서 올라갈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160개국 중에 150위에서 180개국. 180개국에서 그 150에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데 저는 옛날에 여길 취재를 갔을 때 이들 그러니까 지방 관료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 말이 되는? 근데 비즈니스인데 왜 우리가 아니 사람을 상대로 그거 어떻게 비즈니스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이들의 자세가 이랬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글로벌 비즈니스다. 왜 자꾸 시민단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냐. 얘네들도 돈 좀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다. 다른 나라에 사람을 죽이는 건 범죄인데 그럼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지. 그럼 왜 뭐하러 와서 일부 몰지각한 극소수의 사례를 갖고 너무 일반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그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패 지수가 그만큼 올라간 데는 바탕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보고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소탕할 생각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훈센 총리가 원래 이제 세계 최장기 집권을 하시다가 지금 아들에게 물려주셨거든요. 훈마넷이라고. 근데 이 훈마넷도 그렇고 훈센 총리도 그렇고 이 바탕하에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 혹은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 유엔 특별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이 나섰다고? 네, 유엔에도 지금 특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엠네스티 같은 데서 이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안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경찰하고 국가 인신매매 근절위원회가 이제 주로 해외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 정부 입장은 이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거다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2,000 몇 건의 외국인들로부터 3,553건의 개입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부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 거는 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통 여기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사실 계속 급습을 하기는 해요. 하긴 해요. 그래서 구출도 해와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한 명, 14명 구출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보통 요청 베이스예요.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서 특정의 지역을 특정해서 여기에 우리 누가 있으니까 구출해줘.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만 빼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는 범죄를 안 저질러요?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 굳이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외국에서 들여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는 돈을 게 더 많이 그렇죠. 뜯어낼 수 있다. 그게 훨씬 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뜯어낼 캄보디아 내에서는 다 같이 가난하니까 뜯어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정부가 어쨌든 움직이는 액션을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는 건 사실 캄보디아는 국제 원조를 받는 나라이고 미국이 한 2년 전에도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국제 원조 끊을 거야 혹은 감축할 거야 이런 식의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캄보디아도 마치 하는 것처럼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결국은 이 국제적 원조로 들어간 돈이나 자금이 이 부정부패가 그걸 저지르는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이러면서 사실상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아니 정치권에서 부정부패가 있든 없든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이러면서 무관심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부정부패 지수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왜 그러면 캄보디아 안에서의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은 없는가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거의 없다면 캄보디아인들은 그걸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고 여론이 조성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국내 경제에는 도움이 된대요. 네, 뭐 바나나 하나라도 사 먹을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에 이렇게 감옥처럼 유지가 되니까 거기 뭐 밥 먹고 거기 뭐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본다니까요. 거기 캄보디아 안에서는 범죄라는 의식보다. 아니 그러면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거기 교민 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근데 원래는 그 교민 사회에서도 이게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본인들도 위기 의식을 느낄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불안해서 때문에 살겠어요? 코리안 데스크를 필리핀처럼 설치를 해달라. 그 교민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예. 필리핀도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된 다음에 많이 범죄율이 내려갔고 또 범죄자도 소환을 할 수 있고 코리안 데스크가 뭐예요? 한국에서 경찰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경찰이 이제 우리 뭐 외국인 입장에서 현지 경찰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갖고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한국인 경찰이 와 있으면서 한국 경찰에게 얘기를 하면 이 한국 경찰이 현지 경찰하고 이제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만 이렇지 않냐. 그래서 캄보디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에요. 요즘 미얀마가 또 새로 떠오르는 지금 허브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계속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있는 쪽에
얼마 전에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로맨스 캠 하려고 이제 똑같은 그 수법으로 데려와가지고 접경 지역에 많다면서요 범죄 네. 소굴이. 그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또 이게 거기서 잡혀 있어갖고 뭐 못 빠져나가고 지금 감금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로맨스 캠이라는 게 이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상대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뭐 국적은 누구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감시가 덜하고 조금 더 편하게 범죄를 저질릴 수 있는 곳을 계속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말고도 나중에 이제 미얀마, 라오스 뭐 이쪽이 다 그런 식의 경력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데도. 영화 속의 스토리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나 언론이 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거. 특히 네. 고수익 이게 사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수익 알바를 캄보디아 와서 카지노 일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데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다들 어려우니까 취업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솔깃해서 가게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뭐 주식 사기, 리딩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피해는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리딩방이나 뭐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떤 그런 그 인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정부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여행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근데 다들 공짜 여행은 아주 필수 옵션으로 들어가 근데 있더라고요. 공짜 여행을 사실상 그 이러한 범죄에 희생이 되는 어떤 그 청년들, 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청년들을 봤을 때 이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혹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해요. 그것도 포함이 돼 근데 있는 포함이 거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우리가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누가 봐도 사기인데 그거를 왜 속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이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려서 거기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그렇죠. 발생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본인은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배경 그림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청년들 사이 워킹 홀리데이 뭐 이런 거면서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살기. 그렇죠. 뭐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힘드니까 해외 일자리 알아보고 이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고액 알바가 누가 봐도 저거는 딱 사기성이 짙은데 그게 아닐 수도 그게 있다는 아닐 거죠. 수 있다는 거죠. 흐름으로 놓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신고건이 252건이면 사실은 신고 안 된 건이 그렇죠.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코리아 데스크 설치도 얘기가 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오늘 들어보니까 뭐 이제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캄보디아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랑 공조를 해서 경찰과 공조를 하고 정부와 공조를 하고 압력을 넣어서 그 소재 파악을 빨리 해서 최소한 우리 그 국민들이 잡혀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이 사람들 송환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근데 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범죄 조직에 한국인들도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도 충분히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작년 말에 네. 그 강시구고? 옆 방송국에서 예.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특집으로 한 적이 네.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 보니까 건물 하나에 아예 한국인들만 한국 코리아타운 관리자들이 그 안에. 있고 예. 한국에서 납치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운영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국인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가지고 범죄 조직은 중국 조직인데 그 예. 밑에서 거기에 한국 이제 사람들이 브랜치로. 조선족이랑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음.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사죠, 시킨 적이 지사.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캄보디아를 저렇게 단속을 하면 이제 분명히 미얀마나 라오스 쪽으로 또 이제 풍선 효과. 예, 올라올 거고 저는 그 에티오피아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요새 아프리카에서 좀 그래도 조금 잘 살고
되고 조금 교육 효과가 나고 뭐 이렇게 조금 치고 나오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도 이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퍼뜨린 이 보이스피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상륙하게 생겼구나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여행 시켜주겠다. 뭐 세랑게티 뭐 이러기도 하고 거기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유엔이 나선다는데 유엔이 하는 조치라고 하는 게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겁니까? 예, 지금 근데 유엔이라는 게 사실 조사하고 공권력의 편집은 기능을 하기는 네. 굉장히 어렵고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캄보디아가 어떤 불이익을 엄청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큰 그러니까 문제인 건데. 큰 뭐 다른 뭐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산이 되는 그렇죠. 이 상황이 오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그렇죠. 되겠다. 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우리 공권력을 그쪽에 보내서 수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특히 어떤 뭐 여행주의보라든지 경각심을 좀 계속 일깨우는 작업들은 좀 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해외에서 부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